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서 피가 썩어서 혈질이 강산성화돼서 오는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학으로는 스테로이드나 이런 것들을 빨리 낫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나 호르몬제를 이제 양을 늘리면 늘릴수록 우선 약을 먹을 때는 통증도 가라앉고 염증도 좀 가라앉고 가려움증도 가라앉고 이런 것도 좀 완화되는 듯하지만 가면 갈수록 악화되지 완치된 사례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없다는 것을 꼭 자신적으로 깔아둬야 돼요. 근데 제 공부는 이런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연구한 방법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내용이 많은 시간 내가 설명을 해야 알아들을 수 있고 이게 상당히 난해한 병을 이게 30-40분 만에 설명을 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옛날에 제가 제 손으로 직접 환자를 치료할 적에도 이게 상당한 난해, 이런 환자를 제가 치료하면서 상당히 애를 먹고 고생을 하고 그래도 지금 이분한테 내가 이제 기대를 거는 건 나이가 아직 33세밖에 안 됐고 체중이 지금 이제 62kg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 정도면은 이 병이 아직은 손대기 늦진 않았어요. 제 경험상으로 볼 때요. 근데 이제 이 병이 더 악화되면 이게 어떤 병이냐고 하면은 아마 제 강의 들어보면 생리이치와 화학 반응의 이치를 늘상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의 화학 반응의 이치를 모르면은 이 병은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점적으로 이거를 정리를 해드리면은 신장과 다르게 신장은 요산 약산을 여과하고 간은 중산 탄인사를 여과한다. 이게 이제 피를 맑게 정화하는 기능인데 사실은 먹어치우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혈액 속에 요산과 중산 탄인산 수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질수록 산도는 어떨까요? 자꾸 높아지죠. 그래서 신장은 요산 약산을 여과하는 장기가 담당해 있고 간은 중산 탄인산을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있는데 혈질이 강산성화된 거는 우리 몸에서 그걸 해결하는 장기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말로 표현하면 피가 썩은 피. 그러면 거기다가 또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해도 혈관이 막혀서 피의 유속이 느린 거는 또 어떻게 되냐고 하면 한 몸이라고 하더라도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서 흐르는 피가 오염된 상태에서 혈관이 막혀서 피가 돌지 못하는 곳은 산도가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러면 이 산의 강도에 따라서 응고시키기도 하고 녹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중산은 약산부터 설명해요. 약산은 산소를 고갈시키고 중산은 지방 단백질을 응고시키고 강산은 지방 단백질을 녹이고 철분, 석회질, 칼슘을 응고시킨다. 이 말을 자꾸 반복하는데 이게 이제 화학 반응의 이치를 알아야 이 말을 알아듣는데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서 혈액 속에 약산과 중산 수치가 높아지고 또 이걸 바로 치료를 못해가지고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을 정상화를 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혈질이 강산성화돼 버리면은 이게 녹이고 응고시키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산도가 높아서 혈액 속에 지방 단백질만 응고시키냐 철분, 석회질, 칼슘까지 혼합되어서 말초 모세혈관에서 이게 굳어버리면 이게 강직성 척추염이고 피의 유속이 느린 데서 강산의 산화작용이 잇몸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조직을 녹여버리면 이게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우리가 염증 수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현대의학에서 염증 수치가 높다고 하는 게 심천생리학에서 얘기하는 강산과 동일 성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근데 현대의학은 이 강산을 해독하는 약이 없습니다. 그 강산의 산화작용이 염증을 일으키면 항생제 먹고 통증이 오면 진동제, 스테로이드 이런 약이 있지. 그 강산을 해독하는 양리 기능의 처방이나 아니면 신장과 간을 그대로 놓고 피를 여과하는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학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상을 보면 요즘은 정보화 시대라서 우리나라에서 못하면 전 세계도 못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서두에 깔아두는 건 뭐냐면 이 병을 꼭 낫고 싶다고 하면 꼭 이분한테 좀 적극적으로 배워서 해야지 아마추어 실력으로 집에서는 도저히 할 수도 없고 또 일반 이렇게 식품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영양 칼로리가 아주 높은 걸 하면은 기술적으로는 치료가 가능한데 비용 부담은 상당히 되는데 내가 이 공간에서 해줄 수 있는 얘기는 또 한계점이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공부할 때 예전에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벌써 또 한 주가 됐네요. 여러분들은 이제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저를 보는데, 저는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냥 일주일이 2, 3일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것 같은데, 오늘 강의 주제는 산후풍이네요. 먼저 이제 질문자 내용부터 먼저 읽어드리고 차례차례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제 아내가 6년 전 출산 후 산후풍이 와서 고생하다 둘째 낳고 더 심해졌습니다. 식은땀이 나고 체력이 늘 없고 너무 지쳐합니다. 어느 부분은 사혈하면 될까요? 이게 이제 질문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 강의를 질문자는 이제 본인 당사자니까 이해가 쉬운데,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니까 우리가 산후풍이라고 하는 거를 일반 이제 동양의학 쪽에서, 이거는 이제 제 내용이 아니고 우리 동양의학에서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 산후풍에 대해서 먼저 읽어드리고 요거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산후풍 요약: 출산 후에 관절이 아프거나 몸에 찬 기운이 도는 한의학상의 증세, 출산 후 산후조리를 잘못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산 후에는 출산의 고통이나 출혈, 수술 등으로 몸의 기혈이 매우 쇠약해진다. 이 상태는 시간을 두고 서서히 회복된다. 이 기간은 보통 산육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산후 6주 정도를 말하는데, 이 시기에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면 산후풍이 나타난다. 특히 제왕절개 수술을 하거나 불만할 때 출혈이 심하였을 경우, 평소에 산모의 몸이 허약한 경우, 임신 중 입덧이 심하여 영양장애가 있거나 임신 중 문제가 많았던 경우 등의 산후풍이 잘 나타난다. 산후풍은 말 그대로 산후에 바람을 맞는다는 의미로, 산후에 찬바람뿐 아니라 찬물에 손을 담그거나 찬물에 몸을 씻는 것이 산후풍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분만 후에는 자궁이나 골반의 상태가 매우 허약하여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이 상태에서 외부 찬 기운이 들어오면 곧장 아랫배 쪽으로 냉기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병적인 증세를 일으키는 것이다. 특히 자궁의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어혈을 만들어 생식 기능이나 비뇨기 계통의 기능을 떨어뜨리며 하체로 가는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켜 무릎이 시리거나 관절염이 생기기도 한다. 증세는 허리나 무릎, 발목, 손목 등 관절에 통증이 나타나거나 동시에 여러 관절에 통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몸의 일부가 특별히 시리거나 전체적으로 으슬으슬 춥기도 하다. 또한 팔다리가 저리거나 어깨나 뒷목이 아프기도 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땀이 흐르면서 몸이 무기력해지며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욕이 크게 저하되는 증세도 나타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보통 통설로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기존에 한의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진단을 해요. 근데 이제 저의 생각이, 이거와 동일하다고 그러면 제 공부는 필요가 없겠죠. 저는 이제 진단하는 시각도 다르고 치료하는 시각도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산후풍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치료 방법을 찾아나가는가 하는 게 이제 기존 학문과 다른 이제 신천생리학의 우리가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출산 후에 그냥 건강이 바로 회복되고, 또 어떤 사람은 산후풍으로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심하게 많이 고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고생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그냥 한 6주, 한 2달 이렇게 지나면은 그냥 몸 원상태로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임신 중에 살이 찐 사람이 그대로 살이 계속 쪄서 비만이 되고 우울증까지 오고, 이게 뭐 천태만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 거냐 하는 게 관건이거든.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증세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근본적 원인을 모른다고 하면 해결책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산후풍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발생하는가, 그 원인을 알면은 우리가 임신 전에 이 산후풍이나 산후 후에 몸이 나빠지는 걸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고,
또 임신 중에도 이런 거를 악화시키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임신 중에 임신성 당뇨라고 해서 평소에 없던 당뇨기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심하면 또 임신 중독증이 와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어떤 차이일까 하고 따져보면은 사실 알고 보면 그래요. 어떤 증세든지 그 병이 오는 원인을 아는 시각에서 보면 해결책이 어렵지 않은 거고요. 그게 원인이 모르는 쪽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렇게 난해한 병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진단하냐고 하면은, 우리가 건강한 사람으로 우리 몸이 건강하다고 하는 거는 사실 따지고 보면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정상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왜냐? 피가 맑으면 혈전, 어혈이 생기지 않고, 어혈이 없으면은 다른 합병증이 많이 오지가 않아요.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그 어혈은 양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책에 보면은 타박상을 입어도 중금속을 우리가 마셔도 스트레스를 받아도 어혈은 생기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 질병을 일으킬 만큼 많이 어혈을 만들게 하는 직접 원인 제공은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어혈이 엄청나게 많이 빠른 시각에 생긴다. 그러면 우리가 임신을 어떻게 봐야 되겠냐? 이제 이렇게 따지면 돼요. 원래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정상인 사람은 임신을 해도 배만 볼록 나와서 어린아이 태아가 크는 만큼만 체중이 불면은 그 사람은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아주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임신 전에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이제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30% 떨어진 사람, 40% 떨어진 사람, 50% 떨어진 사람, 사람마다 전부 다르잖아요. 임신 전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우리가 임신을 하고 태아가 자라면 태아가 크면 클수록 태아의 체세포 개체수가 늘어나겠죠. 그럼 태아가 세포 분열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성장을 하려고 하면 세포 분열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세포 분열을 하기 위해서는 영양분을 소화 연소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 영양분을 소화시키는 과정에서는 따지고 보면 그게 산패거든요. 산화 과정에서는 질소가스, 요산, 우리가 현대학으로 따지면 그걸 젖산이라고 표현해도 될 거예요. 요산, 약산을. 근데 이 산이 배출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태아가 뱃속에서 자랄 때 이 젖산이 나오는 거는 태아의 신장과 간이 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산모의 피와 그냥 섞여서 산모의 신장과 간이 여과를 해야 돼요.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임신 전에 산모가 자기 몸에서 나오는 요산, 약산과 중산, 탄닌산을 여과하는 기능도 여과하기 기능이 한계점에 있는데, 태아까지 자라면서 나오는 그 산을 산모의 신장과 간이 여과하는 기능이 떨어지면 태아가 크면 클수록 산도는 어떨까요? 자꾸 높아지겠죠. 이제 산도가 높아져서 산도가 급속히 높아지면은 우리 몸은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산의 농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수분을 끌어모으면 그때부터 몸이 붓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정확히 따지면 붓는 건데, 우리가 외형상으로 보면 이제 몸이 체중이 이제 불른단 말이에요. 체중이 불으면은 현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현대학에서는 태아한테 영양분을 먹이기 위해서 영양분을 비축하느라고 푼다. 근데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면요. 산모가 건강하면은 그냥 태아 크는 만큼만 체중이 늘어나야 돼요. 근데 태아가 자라면서 세포 분열을 하면서 영양분을 소화시키면서 나오는 그 산을 산모의 신장이 여과를 하지 못하면 애가 크면 클수록 산도가 많이 나오고 산모의 혈액이 탁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 이제 심장 생리학 같으면은 이렇게 읽으니까 어떻게 제가 해결책을 제시해 주냐고 하면, 산후풍이 있거나 이렇게 임신을 하는 사람들은 미리 사혈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임신을 하고 신장 기능이 안 좋아서 이거 체중이 빨리 늘어난다. 그러면은 강산해독제를 태아가 크면 클수록 처음 시작은 이렇게 처음 바로는 먹을 필요가 없겠죠. 태아가 어느 정도 이제 커서 산이 배출된다. 그러면 이제 외형상으로 보면 이제 몸의 컨디션도 좀 안 좋고 이렇게 몸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불기 시작한다 싶으면 이때부터 강산 해독하는 거시기를 한 100알 먹다가 조금 더 크면 150알 먹다가 조금 더 크면 200알 먹다 이래가지고 출산을까지 하면 실제 실험을 해보면 태아도 건강하고
산모도 고생을 덜 하고 체중도 그렇게 안 불어요. 그러고 이제 출산 후에 그때 이제 8번하고 6번을 이렇게 사회를 해버리면은 그냥 출산 전과 체형이 똑같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몰라서 이제 이미 산후풍이 와버렸단 말이에요. 예, 근데도 이게 뭐 5개월, 뭐 벌써 지금 6년 전이 되는데 6년 전에도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분은 임신 전부터 이미 신장과 간이 피를 요구하는 기능이 많이 망가졌다. 이제 이렇게 진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신장과 간을 이제 정상화 시키는데 사혈점은 이제 몰아빼기로 말하면 8번하고 6번이에요. 사혈점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사의 균형을 안 맞추는 거하고 이렇게 달라도만 하는데 이제 여기는 지금 한 30분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짧게 설명하면 이제 사혈점만 얘기해 달라고 하면 8번하고 6번인데 사람마다 여기도 이제 나오면 이제 관절이 아프거나 하면 여기 내용을 내가 이제 끊어서 한번 이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출산 후에 관절이 아프거나 몸에 찬 기운이 도는 한의학상의 증세 이제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관절이 아프다고 하는 거는 뭐를 하느냐가 하면 우리 인체 중에서 관절 부위는 체세포 개체수가 적어요. 월등하게. 우리 몸의 체온은 체세포가 영양분을 소화 연소시키는 과정에서 열을 발생하기 때문에 체세포 한 마리 한 마리는 작은 난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관절 부위는 골두가 크기 때문에 그 주위에 체세포 개체수, 작은 난로의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피가 맑아서 피가 잘 도는 사람들은 그게 온도가 유지가 되는데 이미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은 어혈이 많이 생기고 이 어혈이 또 관절 부위에 이미 막힌 사람은 어떤 현상이 나냐. 쉽게 얘기해서 뱃속에서胎兒을 키우면서 이미 많은 이미 흐르는 피가 산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혈관이 막힌 데는 산도가 월등히 높거든요. 그러면 그 산도가 높은 데서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고 하면 우리 몸에 이미 혈관이 막히면 그 부분은 온도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온도가 떨어지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영양분을 소화시키면서 나올 때 처음에 발생할 때는 질소가스가 나옵니다. 질소가스에 기체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기체 상태에서는 호흡기로도 빠져나가고 모공으로도 나가는데 이제 액체화되면 그걸 이제 신장이 소변을 통해서 우리 몸 바깥으로 배출해요. 근데 처음에 이 기체가 만들었을 적에는 기체 상태에서는 우리 몸에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돌다가 온도가 낮은 곳에 가서 그 기체가 액체화되면서 산도가 높아지면 그 높아진 산화작용이 이제 강산의 강도에 따라서 산의 강도에 따라서 그게 이제 관절 부위를 녹이는 쪽으로 작용하면 이제 류마티스 관절 쪽으로 우리가 진행이 될 수가 있고 또 심하면은 수분을 끌어모으면 그게 이제 물이 찰 수도 있고 아주 초기 단계에서는 이제 중산 상태가 됐을 적에는 이렇거든요. 우리 한 몸이라 해도 혈관이 막혀서 피의 유속이 느린 데는 산도가 높고 유속이 빠른 데는 산도가 늦어요. 그러면 유속이 빠른 데서는 아무 현상이 일어나지 않다가 혈액 속에 지방 단백질이 그냥 흘러가다가 유속이 느려서 산도가 높은 곳에만 마치 우리가 우유에다가 식초나 뭐 신과일을 넣으면 이렇게 응고되듯이 혈전이 응고돼서 막아버리면은 근육이 경직되겠죠. 피가 돌지 못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움직일 때 통증이 올 수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혈이 혈관을 막아도 근육이 경직돼서 온 통증이 올 수 있고 산이 주변 조직을 녹여서 오는 통증이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서 전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출산의 고통이나 출혈, 수술 등으로 근데 이제 사실 이게 그래요. 출혈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도 따지고 보면 그렇거든요. 어떤 사람은 출산을 해도 비교적 출혈을 많이 하지 않고 어차피 출혈이 조금은 될 수밖에 없어요. 폐출을 이제 끊는 과정에서. 근데 출혈을 어떤 사람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차이는 뭐냐고 하면은 혈액 속에 혈소판의 양이 정상이냐 많이 적으냐 이 차이거든요. 그러면 임신 중에 산모의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서 폐하가 자라면서 나오는 산까지 합틀려져 가지고 지금 혈액 속에 산도가 높았어요. 그럼 산도가 높아지면 이 높아진 산은 혈소판을 녹여버리거든요. 그 녹여버리면은 혈소판이 녹으면 지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출혈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양의 출혈을 흘린다고 하는 거는 산도가 높은 사람이고 산도가 높은 사람은 신장과 간이 피를 요구하는 기능이 망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진단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산 후에
찬바람을 쏘면 냉기가 들었다. 근데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속에서 좀 짜증이 확 날라 그래요. 왜 날라 그러냐고 하면, 사실 이제 외국에 보면은 출산할 때 물속에서 태아를 분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 물속에서 분만을 하고 건강이 회복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 물속에서 분만을 할까요? 근데 그 물이 그렇게 따뜻한 물일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 물일까요? 그럼 이게 온수가 아니면 그냥 보통 일반적인 물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전부 산후풍이 엄청 심하게 와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은 괜찮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다. 이거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고 하면, 우리 몸에 이제 36.5도의 정상적 체온은 체세포가 영양분을 소화 연소시키는 과정에서 36.5도의 체온이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체세포가 영양분을 소화 연소시킬 적에는 필연적으로 산소가 필요합니다. 근데 혈액 속에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사람은 몸이 냉하게 돼 있어요. 거기다 또 한 몸이라도 피해 유속이 느린 데는 거기는 산소 부족이 더 심화되겠죠. 그러면 이 산소 부족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몸에 36.5도의 그 체온을 올릴 때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퇴비 걸음 알죠? 퇴비를 이렇게 띄울 때 꽉 눌려가지고 공기가 안 들어가면은 잘 뜯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뒤적거려주고 습기가 있으면 금방 그게 발효가 일어날 적에는 어때요? 온도가 이렇게 후끈후끈 올라오잖아요. 그게 이제 미생물의 활동인데, 이 말은 뭐냐고 하면, 우리 인체 체세포도 결국은 한 마리씩 해쳐보면 미생물이거든요. 이 세포들이 영양분을 소화 연소시키는 과정에서는 필연적 산소가 필요한데, 산소가 부족하면 영양분을 소화 연소시키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마치 자동차 엔진이 연료를 정상적으로 태울 때는 엔진에 열이 올라가는데, 산소가 부족해서 완전 연소가 매연이 많이 나올 때는 엔진이 열이 많이 나지 않는 이치로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냉한 사람들은 다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요산 수치가 높아진 만큼 혈액 속에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 사람이 몸이 냉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이것도 결국은 신장과 간이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어혈이 하체로 내려갈, 이제 애 낳고 나서 하체로 내려갈 피가 못 내려가서 이제 아래 하체가 이제 냉하다.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산모가 임신 전에도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떨어졌어요. 근데 태아가 크면서 나오는 산까지 산모의 신장과 간이 여과를 해야 되는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어때요? 산도가 높아지죠. 이 산도가 높아지면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이 응고되는 속도가 아주 빨라집니다. 그래서 6번과 14번 위치를 이렇게 막아버리면은 하체로 내려가야 될 혈액이 충분히 못 내려가요. 이제 응고된 게 혈전, 어혈이다. 혈전이나 어혈이나는 거의 같은 물질을 두고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 그래서 항상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거 보면 혈전, 어혈을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하체가 차다. 그러면 이 언어 속에 해결책이 나왔죠. 출산 후에 하체가 냉하다. 그러면 어때요? 8번을 빼서 신장과 간을 회복시켜서 피가 맑아짐으로써 혈액 속의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게 해놓고, 6번을 빼서 하체 쪽으로 피를 내려가게 하면 하체가 다 따뜻하죠. 근데 이제 심한 경우, 이미 이제 관절 쪽에 어혈이 많이 생기는 경우는 쫓아가서 이제 그 자리 빼주면 되고, 그렇지 아주 심하지 않으면 뭐 6번, 14번 관절일만 빼줘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6번, 10번만 빼줘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어혈이 그 사람이 사혈하기 전에 양이 많으냐 적으냐 이제 이거에 따라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혈이 이렇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태아가 크면서 산도가 이제 높아졌어요. 높아졌는데 임신하기 전에 예를 들어 가지고 5번 쪽에 어혈이 조금 막혀져 있어요. 그러면 다른 데보다 5번 협수증 있는 쪽이가 피해 유속이 느리겠죠. 그러면 거기는 산도가 더 월등히 높아요. 그럼 혈액 속에 지방 단백질이 산도가 낮은 데서는 그냥 흘러오다가 산도가 높은 데서 응고되면은 그 부분이 어혈이 갑자기 많이 형성이 돼 버려요. 마치 우유에다가 식초를 넣으면 이렇게 응고되듯이 응고된 거에 거기를 막아버리면 심장이 피를 당겨도 잘 안 딸려오고 품어도 잘 안 빠져나가면 이제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초조한 증세로 나타날 수 있고, 또 머리 쪽에 문제가 있다가 머리에 열이 나고 두통이 올 수도 있고, 얼굴이 또 화끈거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럼 이런 것들은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켜서
새로운 어혈을 더 이상 만들지 못하게 해놓고 머리 쪽에 문제가 있으면 1번, 9번, 뭐 잘하면 17번까지 빼주면 그냥 좋아요, 뺄 때. 저도 지금 17번까지 머리 탁 자르고 그냥 빼거든요. 17번까지 빼준다고 하면은 머리 쪽에 문제 있는 거. 그러니까 사혈하는 위치만 바꿔주면 산후풍 정도는 그냥 100명 하면 97명 정도는 안전하게 낫는 것. 뭐 기술적으로만 낫는 거는 별 문제를 안 해요. 근데 이제 단지 사람마다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정도의 차이가 전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혈 기능이 우리는 이제 사혈은 그래요. 제가 그 책이나 이런 데 강의하는 거 보면 식물이나 동물이나 우리 인간이나 조상이 같기 때문에 삶의 생리 이치는 동일하다 그러잖아요. 따지고 보면 식물이나 나물도 세포 분열을 통해서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고 우리 인간도 세포 분열을 통해서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즉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만 이루어지게 해주면은 우리가 각 기관 조직이 백이 정상이라고 할 때 혈관이 70%가 막히면 영양 공급은 30%밖에 안 되는 거고 30%밖에 영양 공급이 안 되면 활동성 세포는 3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수면 세포든지 죽어서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수면 세포 상태에서는 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 어혈을 녹여서 빼버리면은 피가 돌아서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면 그 30%가 세포 분열을 통해서 다시 100으로 복원하는 기능은 인체 모든 조직 세포는 다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 최근도 어느 분이 이제 그분은 이제 중국 분인데 병원에 갔더니 동공에 그 관상 동맥이 막혀가지고 이제 한쪽에 실명을 했는데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사형 선고를 내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제 이분은 이 사혈요법을 오래전부터 알아가지고 이제 앞이 딱 안 보이는데 병원에서는 이거 가능성 없다고 사형 선고를 내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동공에 관상동맥 혈관이 막혀가지고 이제 눈이 안 보이는데 가능성 없죠. 왜냐하면 현대의학은 그걸 뚫을 생각을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공부를 어느 정도 이렇게 되고 이제 진단은 병원이 정확하니까 가서 하거든은 집에 와서 그냥 응급사일로 그냥 몰아빼기로 1번, 17번, 20번, 47번 싹 빼고 3번인가 빼니까 약간 희미하게 시력이 돌아온다. 그래서 앞으로 뭐 계속 빼면 그래서 이제 혈전 이제 빨리 녹여서 빼는 뭐 청거시기하고 이제 제대로 이제 보사의 균형을 맞추면서 이제 제대로 요번에는 정식으로 이제 해보겠다고 해서 내가 봐도 그 정도 같으면 그 정도 변화 같으면 충분히 돌아올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해줬는데 어떤 우리 인체라는 건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부위도 피가 돌지 못하고는 제 기능을 유지할 생명체는 우리 인체 조직은 없습니다. 왜냐? 살아있는 생명체는 숨도 쉬어야 되고 먹고 싸야 되거든요. 근데 혈액을 통해서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을 받는데 혈액이 오염되면 혈액 속의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고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1000가지, 2000가지가 된다고 해도 그 영양분을 가공하는 건 장 속의 유산균이고 그거를 운반해 주는 건 혈액인데 혈액 속에 산도가 높아서 녹아 없어진 게 빈혈이고 재생불량성 빈혈인데 이렇게도 세포 분열이 안 일어나고 또 혈액이 정상적 영양분을 소장해서 유산균이 그걸 가공하고 또 산도가 높지 않아서 그게 높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는 혈관이 열려서 피가 도는 데까지만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말초모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을 빼서 해당 부위로 환부 쪽으로 피의 유속만 이렇게 돌게 해주면 복원이 되는 거는 저는 그러거든요. 70%가 망가지고 30% 정도만 기능이 남아 있어도 복원될 가능성이 90%는 넘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깊이 있는 공부를 해야 될 거는 항상 사혈 전에 내가 조혈 기능이 얼마나 남아 있는가 그걸 먼저 따져야 돼요. 제가 이렇게 질문할게요. 내 몸에 어혈이 70%면 생혈은 몇 프로일까요? 30%입니다. 어혈이 30%면 생혈이 70%예요. 이미 병이 골골한다고 하면은 어혈이 60%는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혈이 30%라고 하면 활동성 세포도 30%고 혈액을 만들어내는 세포, 왜냐? 혈액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세포가 자기가 필요한 영양분을 먹고 소화시킨 배설물이 바로 혈액이기 때문에 활동성 세포, 영양분을 소화시키고 수축, 연동 활동을 하는 세포가 30%라고 하면 조혈 기능도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신장과 간 기능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어때요? 산도가 높아지면 그 영양분을 녹여도 이거는
혈액 생산 능력이 크게 떨어진 거고, 아랫배가 싸늘해서 유산균은 없고 식중독균과 유해균만 있다고 하면은 아예 영양분을 1차 가공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해결해내는 게, 나가는 게 심천생리학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심천생리학은 요즘 이게 현실로 보면 그런 느낌 들어요. 요즘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벼농사나 이런 곡식 같은 거 이렇게 농사질 적에도 농약농법으로 그냥 농약만 치면은 뭐든지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농약을 치고 치다 보니까 이제 한계점이 와가지고 결국은 이제 유기농으로 돌아가잖아요.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양학은 농약농법이라 우리 인체를 관리하는 게 농약농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신천생리학은 유기농법입니다. 밭에다 거름 주고 물 줘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곡식도 세포 분열을 통해서 자라죠. 심지어 고목이 됐던 나무도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 배수를 잘해주면은 다시 그 껍질을 벗고 다시 성장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우리 인체라도 그런 기능이 없거든요. 당연히 있죠. 근데 우리가 현대의학은 아랫배가 냉해서 유산균이 없고 식중독균과 유해균만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가공을 못해도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해결을 못해. 영양이 부족하면 영양분 만들어 넣어주면 되는 줄 알아. 그럼 넣어준 거 떨어지면 또 넣어주고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2번, 3번 빼서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면 식중독균과 유해균 없어지고 유산균과 유익균으로 바뀐다고 제가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1차, 2번, 3번이 제일 먼저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10명을 뺀다고 하면 6개월 정도 빼면 7, 8명의 아랫배가 따뜻해져요. 그냥 생다직으로 빼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혈을 빼도 잘 안 나온다고 하는 거는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이 응고됐다 소리거든요. 근데 혈관을 막은 시간이 오래될수록 어혈이 딱딱하게 굳어서 섬유질화 버리면 빼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이제 2번, 3번, 5, 6개월 빼고 또 8번 그 뒤에 빼고 이렇게 빼다 보면 그냥 시간이 너무 구체돼서 내 몸에서 어혈이 만들어지는 양보다 빼내는 양이 적어버리면 또 못 따라가고,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이 신천제 생리학을 공부하면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살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경제 생각하지 말고 병만 고치자 이러라고 하면은 뭐 산후풍 이 정도야 그냥 10명 하면 9명 반 낫는 정도. 저는 그 정도밖에 비중을 안 둬요. 근데 이제 그러면 가장 우리가 경제적으로 예방적으로 살려고 하면 정리하면 되죠. 임신하기 전에 최소한도 8번, 6번, 2번, 3번, 6번, 8번만 사회를 하고 임신을 해도 산모도 건강하고 폐하도 건강합니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이 공부를 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임신을 해버렸어요. 그럼 임신하면은 임신하기 전에도 이미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 있고, 임신 중에 이제 뭐 임신성 당뇨도 나타나고,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애 놓을 때까지, 예를 들어 가지고 한 5개월, 임신 5개월 정도 이렇게 되면 이때부터 강산 해독제를 한 100알, 또 한 7, 8개월 동안 150알, 마지막에 출산 임박해서는 한 200알 정도 하루 3번씩 먹어서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폐하가 자라면서 나오는 그 산을 강제로라도 해독을 해주면 실제 산모도 입덧도 임신 중독직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출산 후에 바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임신하고 후유증이 심한 사람들은 출산 후에도 자꾸 이렇게 살이 찔 수 있거든요. 이거는 비만은 무조건 신장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이다. 그리고 출산 후에 등, 가슴, 얼굴이 붉게 상기된다든가 뽀드락지나 여드름이 난다든가 이런 것들은 얼굴이 붉게 상기된다고 하는 거는 강산의 산화작용이 말초모세혈관을 녹여서 말초모세혈관이 팽창된 겁니다. 산도가 높지 않고는 피부가 붉게 발단될 수가 없고, 여드름이나 뽀드락지 같은 게 많이 난다고 하는 거는 간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는 안 나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이 맞다고 그러면 여드름이 있는 사람이 8번을 빼도 신장과 간을 회복시키면 여드름이 없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피가 도는 데까지 없어지고 안 없어지는 데는 쫓아가서 빼주면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처하는 방법은 됐죠. 그래서 이제 증세마다 이제 뭐 땀을 많이 흘린다 그러면 그냥 8번, 6번 빼주면 돼요. 하체가 냉하다 그러면 이제 14번하고 관절염혈하고 이렇게 빼주면 되고, 이제 산후풍 후에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 초조하다 그러면 8번, 5번, 30번을 빼주면 그 증상이 없어질 수 있고, 머리에서 열이 나고 자꾸 식은땀이 난다 그러면 어때요? 8번을 빼고 9번, 1번, 17번을 빼주면
그런 현상이 없어진다. 됐죠? 그래서 뭐 산후풍은 어떠한 경우 어떤 경우가 오더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93%, 95%까지는 기술적으로 정상으로 돌리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근데 지금 하는 방법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신 중에 태아가 크면서 산도가 높아졌고 그 높아진 산이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을 응고시켜서 많은 양의 혈전, 어혈이 형성이 됐는데 만약에 제가 책에 보면 이렇게 해놨죠. 나무도 세포 분열을 보면 영생구조고 우리 인체도 영생구조인데 나무는 수간이 막혀서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안에서부터 고목이 져서 사라지는데 그 수간이 막히는 거를 나무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고 우리 인간도 말초모세혈관이 혈전 어혈이 막는 걸 우리 인체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 나이 퍼센트만큼 막히고 90% 이상 말초모세혈관이 막히면 신장이 피를 당겨도 안 딸려오고 품어도 안 막으면 신장이 멎어서 사망에 이르는 거는 약이고 수술이고 아무 의미 없어요. 수술한다고 말초모세혈관이 뚫릴까요? 근데 이 말에 맑기만 이치적으로 잘 알아들으면 90%가 되기 전에 자꾸 빼버리면 어떻게 될 거냐. 수명 얼마든지 연장시킬 수 있죠. 그래 우리 인체는 수많은 미생물, 세균, 바이러스나 이런 거를 접하면서도 그걸 물리치고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오래전부터 몇천 년, 어떻게 보면 몇만 년 동안 우리 몸을 그걸 이길 수 있는 기능들을 진화 과정에서 이미 다 갖췄어요. 원래 가지고 있는 걸 최대한 그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뭐냐. 바로 피가 잘 돌게 해서 세포가 우리 지금 농촌에 보면 어때요? 노인만 살고 젊은 층이 없으니까 애들이 안 태어나죠. 그럼 노인 죽고 나면 없잖아요. 우리 인체도 체세포의 한 마리의 수명이 약 45일에서 80일을 살면은 사람이 자식 놓듯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건강한 자식 세포를 남겨놓고 부모 세포는 녹아서 없어진다. 이 논리를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면 보사의 균형 맞추는 거, 여러분들 건강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배움원에 가서 그 교육비 좀 주고 배우는 거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병원에 들어가는 비에 3분의 1, 5분의 1도 안 들어갑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만 똑바로 배워놓으면 가족도 전체를 건강관리할 수 있잖아요. 사회를 하면 좋기는 좋은데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지 않은 때까지는 좋아져요. 그래서 보사의 균형을 맞추지 못해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10 밑으로 떨어지면 모든 증세가 동시에 악화됩니다. 그래서 염분이 부족할 때, 영양분이 부족할 때, 철분이 부족할 때 어떤 부작용이 오는가, 이런 것들을 잘 맞출 때, 이것도 약은 깨먹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수없는 사람들이 이 사회를 해도 보사의 균형을 못 맞춰서 많은 양을 빼들 못합니다. 너무 조금씩 빼면 3년, 5년, 10년을 빼도 내 몸에서 어혈이 만들어지는 양보다 빼내는 양이 적으면 사회를 안 끝납니다. 저는 이 분야만 근 35년 동안을 연구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답답하면 제발 야근 척 하지 말고 여러분도 총량제 압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내 몸에서 어혈을 300g을 빼든 500g을 빼든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그 공간은 물이 채웁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혈이든 생애든 몸 바깥으로 빠져나오면 혈액의 농도가 묽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어혈을 빼낸 양만큼 생혈이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영양물질을 넣어주지 않으면 반드시 부작용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조금씩 견딘다고 안 넣어주면 결국에는 이다 몇 대야. 총량. 결국에는 만들어지는 만큼 다 넣어야 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잘못하면 병도 더 악화돼가지고 크게 고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저는 여러분들 너무 야근 척 하지 말고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세요. 우리가 동양의학이나 현대의학이나 고혈압, 당뇨, 이런 산후풍, 심장질환, 심부전증 완치 못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완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방법이 어떻게 너무 쉽다고 가볍게 접근하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 이 사회라는 사람들은 완벽하게 배우기 전에 자기 생각 보태지 마라. 그래서 지극히 미련할 정도로 제 말이 법처럼 잘 따르는 사람들은 시행착오도 겪지 않고 짧은 시간에 많은 효과들을 보는데 괜히 약은 깨먹고 스스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헤모글로빈 수치가 10까지만 떨어져도 12.5 금방 올라와요. 식품들 이렇게 복용하면요. 근데 10에서 8까지 떨어지면 강산해독제 먹지 않으면 절대 헤모글로빈 수치 안 올라갑니다. 그러면 고생은 고생대로 병은 악화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정상이라 결국은 총량제 그러니까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일 때 정상을 유지하면서 건강 회복시키라는 말. 저도 이렇게 물질이 딸리면
설명해주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을 우회적으로 이렇게 돌려서 해줘도 여러분들 말 있잖아요.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라고. 우리나라 현대 이렇게 법이 어디 좋다 뭐 저기 한다 하면은 이게 과대 광고가 돼요. 그래서 저도 빨리 얼른 대학을 만들어서 그냥 속 시원하게 학생들한테 있는 거 그대로 내놓고 그대로 하고 싶은데 현실은 제가 이제 개인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속 시원하게 이렇게 얘기 못하고 하는 게 좀 안타까운 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말귀를 좀 잘 알아두시고요. 저도 요즘 상당히 바빠요. 올해 지금 개복숭아 한 3,200주 지금 파종했고 한 15,000평 이제 핑크뮬리 심는 이제 본사 이렇게 여러분들 구경 오시면 좀 화려할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봐요. 반가웠습니다.